아이와 아내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한다며 만든 법이 오히려 피해자들의 분노와 원성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무엇일까? 초복합 위험사회에 대한 처방이라며 처벌을 대폭 강화한 테러방지법, 전자감시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이 거창한 법들이 만들어져도 왜 우리는 더욱더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것일까? 미세먼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수차례 대책을 거듭하다 급기야 미세먼지 8법이란 걸 만들며 야단 법석을 들었지만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 최악의 피해에 노출되어 왔다는 소식을 들어야 하는 한국인들의 숨쉬기가 여전히 불안한 까닭은 무엇일까? 열악한 대학 강사들의 지위 향상을 표방한 강사법은 왜 대량 해고 사태를 낳고 학문 생태계를 무너뜨릴 거라는 비난을 받으며 4차례나 시행이 연기되고 강사나 대학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입법이 되었을까? 이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상징입법의 문제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가 바로 상징입법입니다. 상징입법이란 말은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것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홍준영 교수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상징입법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징입법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살펴보고 상징입법의 주된 유형들을 몇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겉과 속이 다른 상징입법에 무엇이 과연 문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입법이란 무엇인가? 상징입법의 개념은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법을 말합니다. 또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말하죠.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보통은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법을 만들어서 대중을 현혹시키거나 우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를 든다면 안심조장형 또는 민심무마형 상징입법의 범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이 사태를 잘 장악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해도 좋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입법이죠. 어디서 많이 본 낯익은 얘기가 아닌가요? 팽목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탑승자 가족들에게 뭐라도 확실히 해줄 것 같은 결연한 표정을 짓던 광경. 며칠 뒤 단호하고 비장한 얼굴로 해경 해체 결단을 발표하던 장면. 이를 보고 영문 모를 통쾌함을 느꼈을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호한 결단들이 실제 문제 해결을 가져왔을까? 상징입법은 문제 많은 나라 대한민국에 유독 많습니다. 범죄나 환경오염 등 문제 해결에는 거의 또는 전혀 효과가 없고 단지 사람들을 진정시키거나 현혹시킬 의도를 가진 경우 그런 입법을 통상 상징입법 또는 상징적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상징입법이 개념에 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징입법이 반드시 구비하는 그 개념 요소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입법의 법적 사실적 효과와 그 정치적 전략적 효과, 대개 이제 상징적 효과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효과가 서로 불일치하고 특히 후자가 더 두드러지는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기만의 요소입니다. 기만은 물론 대중들을 속이는 거죠. 대중들을 현혹시키거나 대중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기만, 정치인들의 대중 기만뿐만 아니라 대중과 정치인들이 서로 합의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요. 하여튼 서로 의도가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자기기만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 상징이법의 유형입니다. 알리바이 입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현장 부재 증명이죠. 범죄 혐의를 받는 분들이 현장에 자기가 없었다고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현장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통 증언들을 통해서 뒷받침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입법이 이제 일종의 알리바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그 본질적인 원인은 따로 있지만 어쨌든지 입법 조치를 했다 하고 변명하는 그런 얘기죠. 가장 전형적인 계기가 세월호 참사 대책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늘 이제 대형 재난이 일어나면 컨트롤 타워, 관제탑인데요. 관제탑의 상징인데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다시 세운다는 그런 의미로 국민안전처를 새로 만들고 해경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11월 19일 날 이제 공포가 됐죠. 자, 그런데 이 법률은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킨 거죠. 이 입법 조치는 재난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적폐 청산을 배경으로 해서 대한민국 개조론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개선이라는 표방된 법적 사실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표방된 그런 그 목표에 비춰볼 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낸 끝에 대표적인 경우로는 여전히 업무와 관할이 모호했고 또 해경 해체로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등 해양 경비 업무상의 공백이 발생했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결국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상복구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부조직 개편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이 교체되면 늘 정권 초기에는 반드시 거쳐가는 일종의 통과 의례가 됐죠. 실제로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70년 동안 총 62회의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거의 1년 2개월마다 한 번씩 정부 조직 개편된 셈입니다. 굉장히 잦았던 거죠.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새로 성립한 정권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정책 상징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의 역사는 곧 정치적 상징의 역사라고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 정치의 보편적 의례이고 또 명시적이고 상징적인 정치적 용도로 활용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이 들어선 정부는 너나 할 거 없이 늘 정부 조직을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에 맞게 바꾼다고 하고 개편을 해왔습니다. 지금 새롭게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징성 때문인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또는 어렵거나 적어도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를 실측하기가 곤란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 정부 조직 개편 과정을 통틀어 볼 때 그런 성과보다는 오히려 일방적인 정치적 맥락에서 정치적 목적에서 단행된 조직 개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대국민의
관계에서의 상징적 메시징, 예를 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든지, 또는 정부 조직과 기능을 작으면서도 일 잘하는 정부라는 그런 그 인형을 가지고 바꿔나간다, 개선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과연 그런 약속이 지켜졌는가? 과연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객관적으로 우리가 측정한 일도 없고 또 알기도 어렵습니다. 뭐 별다른 게 없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닌 게 아니라 정부 조직의 감축은 한때 정부 조직 개편에는 늘 따라다니는 그런 목표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대부분이 집권 초기에는 부처 수가 줄어들지만 임기가 이제 지속되면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슬며시 다시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법, 정부조직법을 이제 개정할 때 그것이 상징 입법으로서의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겠죠. 세 번째는 이제 적폐청산의 정치학입니다. 적폐라는 말이 원래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적폐청산 캠페인이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김영삼 정부도 그랬고 또 전두환 노태우 정부들도 심지어는 적폐를 없애겠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폐청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상징 정치의 표로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계기는 바로 2014년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이 적폐청산 개념을 다시 소환한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적폐 근원으로 비난을 받았던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문재인 정부가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을 적폐로 청산하려 했고요. 또 현재에도 이 적폐 청산의 프레임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도 뭐 검수완박이라는 출처 불명의 그 사자성어를 낳은 검찰 개혁론일 겁니다. 뭐 지금 검찰청법과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를 거의 통과하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깝게는 전과의 보도처럼 활용되었던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도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직권남용죄를 직권남용의 범죄를 처벌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성조건상의 여러 가지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전 정권 시기에 사법농단에 가담했다는 그런 이유로 재판을 받았던 임성근 판사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 직권남용죄가 좀 남용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그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고 그런 프레임을 거니까 소위 내로남불의 정치학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또는 그보다 그와는 별개의 어떤 효과가 나타난 그런 경우가 이제 이 케이스겠죠. 그 다음에 담배세 인상과 관련된 세법 개정, 특히 이제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법들이 국민 건강 증진, 뭐 그 흡연율 흡연율 감소라든지 뭐 이런 국민 건강 증진 효과보다는 세수 중대에 더 포커싱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신란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도 새로운데 강사법이라는 게 있었죠. 이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고등교육법의 강사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들은 이제 시간 강사의 그 지위가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자살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이 이제 성안이 돼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시행을 앞두고 4차례나 연기가 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그 시행 연기에 함께 서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준비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급하게 시행을 연기하고 또 있다가 또 연기하고 제대로 입법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 자기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두전 놓고 있었던 거겠죠.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정부의 조치도 없었고 그래서 아름답고 완벽한 개혁으로 비춰졌던 강사법은 누구의 행복도 보장하지 못하며 2018년 여름 전국 대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강사 공채는 그 자체 하나의 거대한 블랙 코미디였다. 뭐 이런 한탄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개정은 됐는데 8년간 4차례나 시행을 미룬 그 법 조항들은 유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역효과가 있고 또 상징입법으로서의 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3가지 측면에서 역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개정법 시행에 앞서서 대학들이 미리 시간 강사를 대거 감축시켰죠. 그리고 개정법 이후에도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대학의 강좌 수가 큰 폭으로 감소됐습니다. 대학이 부담을 신분 보장된 강사를 대접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야 아예 강좌 수를 줄이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그리고 3번째는 강사법이 실제 강사 지위 향상에는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더 장기적으로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하여튼 단기 중기적인 그런 효과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계속 빅 이슈들이 상징입법의 그 범주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빅 이슈들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표제만 지적하고 들어갑니다. 탈원전의 상징 정치와 상징 입법,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또 최근에 그린 에너지 텍소노미에 이 원전을 얻느냐 마느냐 하는 데 대한 그 논란들, 그리고 안전국가 관련 입법, 국가안보에 관한 상징 형법, 또 위험사회 대책법으로서의 상징 형법들, 고강도 형벌 정책을 담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피해 아동이나 청년의 이름을 따서 지은 법들도 대부분 다 처벌 강화가 주된 내용인데 과연 그런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입법을 했다고 해서 그런 효과가 있었느냐 아직 더 기다려봐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미세먼지 8법도 역시 상징 정치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책 성과와 체감 효과가 서로 괴리되고 있고 대책과 추진책의 혼선을 빚고 있고 또 동북아 호흡 공동체라는 아주 멋진 그런 상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바이오사이드 방지법, 여러분들 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책법인데 아직 사실 규명조차도 완결되지 못하고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법은 헛도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상징입법 무엇이 과연 문제인가? 이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급속도로 달려온 한국 사회에서 국가 정부, 국회와 대중이 주고받은 정치적 기대와 요구가 낳은 산물이자 정치적 지배블럭이 대중과 만나고 관계를 맺는 교통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입법이 배태되는 정치 사회적 배경의 한 축은 분명히 입법부가 담당했지만 또 다른 한 축이 정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특별 대책을 요구하는
또 그걸 기대하는 국민 대중이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상징입법 자체가 항상 악은 아닙니다. 모든 입법이나 정책은 일정 부분 상징적 요소들을 갖고 있고 또 상징을 사용해서 그 입법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징을 잘 활용하는 입법이야말로 좋은 품질 좋은 양품의 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입법의 폐단 또한 분명합니다. 이것은 책임 정치가 얼마나 허구적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있어도 법을 잘 못 만들어서 참 후회가 된다, 책임을 느낀다 하는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정치가 정치적 구호로 회자되고 있지만 책임 입법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을 심각하게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상징 입법의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폐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치와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가중시키고 또 공고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제기하고 해결책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주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까 이것을 사각지대에서 통제와 비판이 가능한 또 투명한 그런 공간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입법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까지 입법평가 제도는 개괄적인 모든 면을 다 점수화해가지고 평가해서 뭐 조금 낫고 조금 못하고 뭐 이런 걸 결론으로 그 산출물로 내는 그런 작업에 그쳐왔습니다. 그런 입법평가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법률은 20년만 넘으면 모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아주 절절한 각오로 입법평가를 내실화시키고 핵심적인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평가해서 대중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서 그 입법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열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증거 기반, 과학 지식 증거 기반 입법의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착이 돼야지만 책임 정치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책임 입법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겁니다. 독일에서 한때 그런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양심의 자유를 행사해서 가짜 입법, fake legislation, 샤인게세츠기예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가짜 입법으로서의 상징 입법 참여를 거부하도록 대중들이 압력을 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할 때입니다. 예, 마무리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정신적인 격려와 성원, 정치적 성의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국민은 여전히 2016년 촛불을 들고 요구했던 나라다운 나라에서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중을 우롱하거나 폐를 끼치는 상징입법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책임입법, 이것을 위한 제도야말로 바로 나라다운 나라에서 국민을 제대로 대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앞에서도 제가 배경화면으로 보여드렸지만 제가 2020년에 한울 아카데미에서 출간한 상징입법이라는 책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